앤드류 프리만 교수님은 미국 뉴욕에 있는 페이스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계시고요. 이번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지난주에 처음 방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두 차례 발표, 토론을 했고요. 제가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에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할 때마다 저희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별도로 항상 초청하는 좌파 혹은 막스주의 학자들이 있으면 이제 그분들을 서울에서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막스 코미날레 포럼이라고 하는 자리를 자리가 마침 있어서 우리 앤드류 클만 교수의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앤드류 클만 교수가 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미국에 이제 보면 경제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의 주류 경제학, 신고 전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로 이제 거의 그냥 다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진보적인 경제학을 이제 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주 이제 소수고, 막스를 하는 분은 이제 더 아주 이제 소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되겠습니다. 앤드류 클만 교수는 이제 막스 경제학을 이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원래 가치론, 막스 이제 노동 가치론 쪽에 이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막스 가치론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전형 문제, 가치가 어떻게 가격으로 바뀌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는 문제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막스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앤드류 클만 교수는 이제 그런 문제에 개입을 해서 막스가 이제 자본론에서 이야기한 가치와 가격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내적으로 전혀 모순된 게 없다 이러한 중요한 주장을 해서 이제 그걸 이른바 막스 가치론에 대한 시점 간 단일 체계에서 Temporal Single System Interpretation (TSSI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패러다임을 말하자면 처음 제창을 하고 이제 그걸 또 정착을 시킨 이제 그러한 아주 하나의 막스주의 이론이나 막스주의 경제학이 그 사이 거의 발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약간의 이노베이션 같은 게 있었다면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제 여하튼 담당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작년에 가치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막스 가치론에 대한 해석에 기반해서 이번 위기에 대해서 2007년부터 시작된 위기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작년에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라고 하는 오늘 이제 포럼 타이틀의 일부에 해당되는 그러한 책으로 그런 제목의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책의 지금 한국어판이 준비 중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국어판 출판과 함께 이 포럼을 하려고 했는데 출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거는 이제 같이 시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요 밖에 이 클만 교수를 가지고 와서 그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실 분들은 아마 27,000원인가 해서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마 사인도 해준다고 하니까 하실 수 있고요. 이따 발표하시면서 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위기를 이제 둘러싸고 이제 많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완전히 파산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런 진보주의 경제학에서 이제 이러한 이번 위기에 대한 해석, 설명과 대안에 관한 논의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 그래도 대부분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크루그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논의 혹은 또 이제 무슨 금융, 루비니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번 위기가 주로 금융 위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나라의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미국의 뭐 먼슬리 리뷰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스쿨 그쪽에서는 그 이번 위기가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제 너무 그 노동자들을 이제 억압을 해서 노동자들의 이제 그 구매력 이제 그 억압된 결과 과소 소비, 과잉 생산의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결과 이제 발생했다. 이러한 설명들이 그 진보주의 경제학의 좀 주된 그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설명들의 좀 문제점은 자본주의 자체에서 이제 그 위기의 그 원인을 구하지 않고 따라서 그 자본주의가 이제 뭔가 어떤 그 형태를 그 새롭게 뭐 착한 자본주의라든가 좋은 자본주의 혹은 좀 규제된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위기도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한다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요. 오늘 클만 교수는 이제 바로 그런 기존의 이번 그 위기에 대해서 제출된 그 진보주의적인 그 해석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나아가서는 그 자신의 이제 그 주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금융이라든가 분배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생산의 문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이제 그 이윤율 저하, 그러니까 자본 축적 과정에서 모순이 심화된 결과 이윤율이 저하했고 그 이윤율 저하가 이번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을 이제 아주 정밀한 그 실증 분석에 입각해서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게 그 책의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막스 코멜의 프로그램에서 이제 토론을 같이 이제 우리가 그 좌파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토론해야 되는 그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가 너무 좀 서두가 그런데요. 뭐 저 영어로 이제 그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저 앞에 좀 숙제를 했습니다. 오늘 저 발표는 1시간 정도 이제 진행될 것인데요. 요게 이제 그냥 뭐 영어로만 바로 그 순차 통역식으로 통역이 이제 곁들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통역은 그 청경록 그 선생님께서 이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네. 오늘 그 토론은 나중에 이제 그 1시간 정도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토론은 그 유동민 그 충남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동민 교수님 뭐 여러분들께 다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막스가 왜 내게 아프냐고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서 굉장히 사람들 많이 익히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시면 뭐 유동민 교수의 그 전공이 그 막스의 소외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막스 가치론 그리고 이제 그 나와서는 아까 이제 그 앤드류 클리만 교수가 전공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막스의 이제 그 경제학을 실증 분석하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중요한 그 논문들 국제학술지에도 많은 그 논문 연구소까지 발표한 그 국제적으로 저명한 그 막스주의 경제학자이십니다. 하지만 아까 그 전형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위기 해석에서 그 앤드류 클리만 교수님과 이제 많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상당히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발표를 위해서 지금 방한해 주신 그리고 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우리 막스 코넬에 참석해 주신 클만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Kamsahamnida, thank you very much. I'm very pleased to be here, very honored. And we are certainly facing a world situation that we have to come to grips with, and that is why I wrote the book. 예, 이 자리에 초청받아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There are a few copies of the English edition for sale outside on the table for 27,000 won, but you might wish to wait a few months, 2-3 months, for the upcoming Korean edition, which comrades in this room are responsible, and I'm very grateful for their work in bringing out. 네, 저 밖에 가시면 제가 쓴 책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 영어 원서가 몇 권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건당 27,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인내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 2-3달 정도 기다리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번역하신 한국판이 출판이 됩니다. 그걸 사서 보십시오.
The subtitle of the book is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Great Recession. And by the time that the book was going to come out, I realized that everybody had written about the financial crisis and nothing much more, there wasn't much more for me to say about it. So I wrote a book that focused instead on the Great Recession. 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는 그 대불황의 근본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쓰고 있는 도중에 보니까는 이미 그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는 금융위기 자체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And the reason I want to stress that difference is the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causes of the Great Recession and what we face now are not identical. 그리고 제가 금융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이 대불황의 원인을 주되게 말씀드리고 그 둘을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 그 둘의 원인은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Also, I want to make clear that my book focuses just on the United States, but not because I'm a nationalist, I'm an internationalist, and not because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is representative of the whole world.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책은 일단 미국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관한 책을 쓴 이유는 제가 국수주의자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국제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사례가 전 세계의 패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One reason I focused on the United States is that practical reason, the data available for th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re in general more reliable and they're more complete than for most any other country, and I was able to do a lot more in-depth analysis. Could not do the same analysis that I did for other countries. The data are not available. 제가 미국을 주되게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한 가지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경제 관련 데이터들이 다른 어떤 나라 정부의 데이터보다 더 방대하고 또 믿을만하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의 데이터 가지고는 이 책에서처럼 그렇게 깊은 분석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The other reason I focused on the United States is that it is the epicenter of the crisis. In other words, there was a world crisis because there was first a crisis in the United States and it then spread outward.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미국이 바로 그 전 세계로 퍼졌던 그 금융위기, 진원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Okay, so here I want to again focus on the United States and distinguish between the financial crisis, the Great Recession, and what we have now.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 금융위기와 대침체 또는 대불황과 그리고 현재 우리 상황을 일컫는 말인 New Normal 이 세 가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The financial crisis really breaks out in the middle of 2007 and lasts until basically the end of 2008. In September of 2008, there's a severe panic. That is the month in whic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llowed Lehman Brothers to collapse, but then they eventually came up with a bailout program, and the panic was eventually quelled by the end of 2008. 이 금융위기는 2007년 여름에 시작해가지고 2008년 말까지 갑니다. 2008년 9월에 정부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방치하게 되면서 엄청난 패닉이 발생했고, 근데 결국에는 그 어떤 구제 프로그램을 정부가 마련하게 되면서 결국 2008년 말에 가서는 이 패닉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Okay. A recession is not the same as a financial crisis. It refers to a fall in the levels of production, employment, sales, and income. And the people who tell us officially when recessions begin and end in the United States say that the Great Recession began at the end of 2007, and it began at the end of 2007 and lasted until June of 2009.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침체
침체인데요. 또는 대부분 불황. 이 침체라는 것은 생산과 고용과 소득, 매출 이런 것들이 하락하는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언제부터가 침체 시작이고 언제가 끝난다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2007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009년 6월까지 지속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Okay, now the technical definition of a recession is such that it ends once employment, production, and so forth are no longer falling but begin to rise. 근데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침체가 끝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생산과 고용 등등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평평해지는 시점부터라고 합니다. But the question is, rise by how much? We've had a rebound from the recession level that is so weak in the United States, not to mention elsewhere, that we're nowhere near back to normal. We're in a situation now 3 years after the Great Recession ended where we're still not back to normal, and this has been called the new normal. 근데 문제는 이게 평평해지거나 아니면 오르거나 하면은 침체가 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과연 어느 정도 올라야 끝인가 하는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공식적으로 대침체가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워낙 생산이나 고용 이런 증가율이 워낙 미미해가지고 여전히 정상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In September of 2010, Paul Krugman and Robin Wells noted that there had not been much of a recovery, and that's still the case. And they said if the fundamental problem lay with a crisis of confidence in the banking system, well, the restoration of banking confidence would have brought a return to strong economic growth, but it hasn't happened. Why not? Well, the likely problem is that banks were only part of the problem. In other words, that we're facing something that is not limited to the effects of a financial crisis. 그래서 2010년 9월에 이르러서는 폴 크루그먼과 로빈 웰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직까지 회복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은행에 대한 신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은행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으면은 회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렇다면 어쩌면 은행들은 단지 문제의 일부분이었을 뿐일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였습니다. So just as in the Great Depression, the underlying determinants were much deeper than a stock market crash. Here too,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deep recession and the persistent problems that remain, my starting point is that the underlying causes are much deeper than a housing bubble that burst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 때의 근본 문제가 증시의 폭락보다 훨씬 더 깊은 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침체의 경우에도 이 근본 원인은 단지 미국에서 터졌던 주택시장 버블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게 제 요지입니다. Okay, and I just wan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flavor for what I mean by we're nowhere near back to normal. Since the end of 2007 in the United States, we still have now 5 million fewer people employed. There are, in addition, another 3.5 million extra people compared to the end of 2007 who are working part-time even though they want full-time work. If they were counted as unemployed, in other words, we would have a fall in employment of 8.5 million persons. Moreover, it's now almost 4.5 years since the recession began. We've got population growth in the United States, and just to keep the same percentage employed, we need about 150,000 extra jobs a month, and we haven't had that. And so the missing job growth that we would need to have to keep
employment growing at the same rate as population, that's now another 6.5 to 8 million persons. So the loss of full-time jobs compared with December 2007 is now about 15 to 16.5 million persons, which is a drop well over 10%. And even the most optimistic analysts don't think that we can make up that gap by the end of the decade. 네, 제가 그 경기 상황이 그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로 그 고용은 일자리 수는 500만 개가 줄었고 그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3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더 추가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에 반해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350만 명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실업자로 집계를 한다면은 85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5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인구 증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증가에 맞춰가지고 똑같은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려면은 그에 더해서 한 650만에서 800만 명의 일자리가 더 늘어났어야 했는데 그것도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서 보면은 2007년 말에 비해서 지금 부족한 일자리가 사실상 1,500만 개에서 1,650만 개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거의 10%를 훨씬 넘는 고용률이 하락인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낙관적인 경제학자들조차도 이런 낮아진 고용률이 2010년대 말까지 다시 회복되리라고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Okay, now this book is not a book that I set out to write. It's an accident. At the start of 2009, I began to look at a very specific empirical question, and I found something that was very surprising to me. And it was surprising because it basically contradicted the conventional left account of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recession. So I began to look at the issue more. And the more and more I dug, the more I found that contradicted the conventional left account. And I eventually found enough that it became a book.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이런 내용으로 쓰려고 마음을 먹고 기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사고로 후르꾸로 발견한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2009년에 어떤 아주 특수한 실증적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가 어쩌다가 기존의 좌파들이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근거들하고 좀 맞지 않는 데이터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좀 더 그걸 더 자료를 뒤져보고 하다 보니까는 기존의 좌파들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데이터를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을 이루게 된 것이었죠. Okay, so to understand what my book is about and what I'll be speaking about the rest of the time here, one has to understand the conventional left account. And so here's a composite sketch. They say that the turning point of recent U.S. economic history was the rise of neoliberalism in the early 1980s. The neoliberals counterattacked against the workers. So workers' share of income and real pay declined in the United States. That caused the rate of profit to rebound. So the economy could have grown rapidly if the extra profit had been invested in production. But financialization occurred. Okay, the neoliberals caused profit to be diverted away from productive investment towards financial speculation. And the low investment led to slow economic growth, rising debt burdens, because if you get slow economic growth, you don't have the income to service your debt, and all of this set the stage for the financial crisis and Great Recession. 그래서 제 책의 내용은 주로 이런 논의들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그 논의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일단 동네 좌파 쪽에서의 설명은, 주된 설명은, 미국 경제사에서 아주 전환점은 80년대 초에 신자유주의 도입과 더불어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민 총소득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들게 됐고, 그리고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면서 이윤율은 다시 반등하게 됐고, 그래서 이윤율이 반등했기 때문에 만약 더 늘어난 그 이윤을 생산적 투자에 사용했다면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바로 그때 이제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적 투자가 아닌 금융 투기에 이런 이윤이 전용되면서 경제 성장이 느려지게 되고, 경제 성장이 느려지면서 부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금융 위기와 대침체를 위한 무대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Okay, and I found several things that contradict this, except for the first one. I was very surprised by what I found. Okay, first, the turning point of recent U.S. economic history was the 1970s, not the 1980s. 1970s, before the rise of neoliberalism. Ronald Reagan was elected in 1981. Became president in 1981. Secondly, the rate of profit never recovered from the fall it underwent in the late 1970s and early 80s. Third, the rate of accumulation or growth rate of capital or rate of productive investment, it fell because the rate of profit fell, not because profit was diverted from investment in production. Such diversion did not occur. And finally, the most surprising to me is that workers' share of income has been stable and workers' real compensation after inflation has risen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last 40 years.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발견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빼면 다 저에게 굉장히 발견 당시 놀라운 발견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전환점이 80년대 신자유주의 도입과 더불어가 아니라 70년대가 이미 전환점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윤율이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의 하락으로부터 한 번도 그렇게 회복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윤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다른 데로 빼돌려졌기 때문에 축적률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이윤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축적률도 하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은 네 번째인데 뭐냐면은 노동자의 소득 분배율이 계속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 소득이 지난 40년 동안 계속 올랐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Okay, so I want to start with the first point, that the turning point in recent U.S. economic history is the 1970s, not the 1980s. All of the major trends begin prior to the rise of neoliberalism, sometimes even before the 1980s. The long-run rise in inequality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begins in 1969. In the same year, we have in the United States a major problem of much slower growth of infrastructure spending by governments. That slowdown began in 1969. About 1970s, the borrowing problems of the Treasury and households, the rise in their debt, their borrowing as a percentage of GDP, that begins in around 1970. Of course, 1971 is the final collapse of the Bretton Woods gold exchange standard, leading to a rise in the price of oil, and third world sovereign debt crisis, defaults, and restructurings, and a great deal of financial instability ever since. That well predates the rise of neoliberalism. 먼저 첫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1970년대가 전환점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미국 경제의 오래된 트렌드들이 사실은 70년대 혹은 심지어 그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1969년부터 이미 장기적인 불평등 증가 경향이 시작됐고, 1969년에 역시 인프라에 대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공공 지출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0년대에 그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의 장기적인 증가 경향도 시작이 되고요. 또 1971년에는 아시다시피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가가 폭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제3세계 국가 채무 위기, 디폴트, 그리고 그 구조조정이 나타납니다. Okay. Around 1974, with the great economic crisis of that time, we began to get a fall worldwide in the rate of GDP growth. In the United States, we've had that long-term fall in GDP growth and falling growth rate of industrial production. At the same time, that is when the slowdown in the growth of workers' pay began. At the same time, that is when we began to get a rise, which has continued, in the gap between potential and the actual labor force, which is a measure of people dropping out of the labor market. And in 1975, right thereafter, is when we begin to have a long-term rise in the average duration of un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그리고 이어서 1974년에 그 세계 경제 위기와 더불어서 전 세계 GDP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그 추세가 시작이 되죠. 그와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그 장기적인 GDP 성장률 하락 추세, 그리고 그 산업 생산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또 그 같은 해에 노동자 임금 성장률이 장기적인 하락세가 시작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와 더불어 그 잠재적 노동력 풀과 실제 노동력 풀 간의 격차의 장기적 그 증가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그 노동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75년에는 평균적인 실업 기간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Okay, so none of these things can really be blamed initially on neoliberalism because they began before neoliberal policy began. Neoliberalism is really a response, I think, to these problems, not their cause. 이 어떤 것도 사실 그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 80년대 시작이 됐던 거고, 제 생각에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이러한 문제들,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던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었지 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Okay, so the way I've tried to put together the facts that I found into a coherent explanation is as follows. We have had a fall in the rate of profit. It's failed to recover. And the fall in the rate of profit is what's responsible for the fall in the rate of accumulation or productive investment for a very simple reason that you see at the top. The generation of profit is what leads to the productive investment of profit. If you're not generating enough profit because of the fall in the rate of profit, you can't invest at a rapid clip. Okay. Now, if you have low investment, a fall in low rate of accumulation, that retards economic growth. And with slower economic growth, you have less income, and that leads to rising debt burdens. And in the United States, you also have government policy. Responding to the fall in the rate of profit and the rate of accumulation, slow economic growth, the government and the Federal Reserve have continually stepped in with policies trying to ameliorate and counteract these problems. And in one way or another, many of their policies have contributed to the rising debt burdens as a way of ameliorating the basic problems. So we've had decades of rising debt relative to GDP or income, and that's led to debt crises and burst bubbles. And I regard the Great Recession and the new normal right now as just one of those debt crises
but by far the largest. 네, 그래서 제가 그 이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대침체 경제 위기와 대침체의 원인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윤율이 하락을 합니다. 이윤율이 하락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당연히 축적률도 하락을 하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이윤이 충분히 나와야만 생산적인 투자를 할 수가 그 기업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윤율이 하락해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 가계 부채도 늘어나고 또 정부 부채도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또 여러모로 개입을 하고 이런 그 활력을 경제에 불어넣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정책들의 결과로 그 정부 부채는 계속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그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그것이 결국 부채 위기로, 그리고 그 거품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가 보기에 그 대침체나 또는 뉴노멀은 전형적인 부채 위기하고 그 구조는 같은데, 근데 이 경우는 훨씬 더 큰 위기라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Okay, I want to say a little bit more about this connection between government policy and rising debt burdens. Just an illustration of part of what I'm talking about here. 네,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정부 정책과 그 경제 전체의 부채 부담 증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Okay, the solid curve is the actual level of U.S. Treasury debt as a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네, 여기서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그 위의 그래프가 그 곡선이 미국 GDP 대비 재무부의 실제 부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Okay, but part of the reason why the debt to GDP ratio rose is that corporate income taxes fell as a percentage of GDP. And so the government had to borrow to make up the lost tax revenue. 근데 이렇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진 부분적인 이유는 그 법인세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라 빚을 충당하려면 돈을 더 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것입니다. Okay, and the corporate income taxes fell as a percentage of GDP for two reasons. First of all, the rate of profit fell, and secondly, the government lowered tax rates on corporate profit, which propped up the after-tax rate of profit at the expense of shifting the burden onto the public debt. Okay. So all of the fall in the corporate income taxes as a percentage of the GDP, all of it is traceable to the fall in the rate of profit and the government response to the fall in the rate of profit. 예, 법인세 세수가 낮아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이윤율 자체가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이윤율 하락에 맞서서 기업들이 이윤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세율을 낮춰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공공 빚이 늘어나는 반면에 기업들은 어느 정도 이윤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업들이 세후 이윤율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볼 때 기업들의 법인세 세수가 낮아진 것은 이윤율 하락과 그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Okay, so some of the rise in the debt burden of the U.S. Treasury is due directly and indirectly to the fall in the rate of profit. In fact, all of it is. If you look back to 1970, and certainly you look back to the beginning of neoliberalism around 1981, if corporate income taxes had not fallen as a share of GDP, the debt ratio by 2007 would have been lower
than at the start of neoliberalism or 1970. Okay. All of the rise in the debt burden of the Treasury is due to this, which is directly and indirectly due to the fall in the rate of profit. If corporate income taxes had not fallen, right, by 2007, that would have been the debt ratio, and that's lower than in 1981 when Reagan took office and at the start of that period, 1970. 예, 사실 그 이 기간 동안 그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비율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의 법인세 세수 하락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수 하락은 결국 이윤율 하락에서 기인한 것이죠. 만약에 그 결과로서 법인세가 낮아지지 않았더라면은 그 연방 정부 부채는 그 2006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1981년 때보다 더 낮았을 것입니다. Okay. So that's the first, that's in the middle of my second point. Okay, now I want to look at the movement in the rate of profit. The conventional left account says that there was a rebound in the rate of profit under neoliberalism. That's basically because they call something a rate of profit that is not a rate of profit in the sense that we normally mean. In other words,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or profit as a percentage of the amount of money actually invested.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이윤율 추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그 종래 좌파적 그 설명은 뭐였냐면은 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시대부터 이윤율이 반등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게 되는 이유는 그 이윤율을 실제는 이윤율이 아닌 것을 이윤율로 그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냐면은 그 실제 이윤율은 실제로 투자한 자본을 분모로 하고 또 그 분자는 그 이윤일 텐데요. 근데 종래의 해석에서는 이 분모를 그 실제의 그런 Okay, when we do look at profit as a percentage of the amount of money invested,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in fixed assets of U.S. corporations, we have a very different story. This graph goes back to 1929, but for our purposes, let's just look at the period of neoliberalism starting here. Okay, I've looked at two different measures here of the rate of profit. One uses a very inclusive definition of profit, kind of like Marx's concept of surplus value, which is the net value added of corporations minus the compensation of employees. It's the new value added, so to speak, of corporations minus the share that the employees get. 자, 근데 만약에 실제 투자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라는 기준으로 이윤율을 살펴본다면은 종래의 해석과는 사뭇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면 1929년부터 시작되지만은 일단 편의상 신자유주의 시대 시작 시점부터 살펴보자면은 여기서 그래프가 두 개가 있죠. 위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윤의 개념을 아주 광범하게 최대한 넓게 잡았고 계산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윤 개념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개념하고도 사실 비슷한 건데 기업의 전체 창출한 전체 가치에서 노동자 임금만을 제외했을 때 제한 것을 이윤으로 잡은 것입니다. Okay, and here we have a rate of profit based on a much more restrictive definition of profit. Before tax profit, it excludes the portions of profit that go to pay interest on the borrowings of the corporations and the portion of profit that they use to pay sales taxes, which are kind of like value-added taxes, and other minor items. 예, 그리고 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윤 개념을 좀 더 엄격하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전 이윤
세전 이윤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그 기업이 어떤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불하는 것도 제외하고 또 그 간접세, 판매세도 제외됩니다. Okay. The more inclusive profit measure gives us a rate of profit that continues to fall substantially during the period of neoliberalism. It does not rebound, it continues to fall. And this one gives us a rate of profit that does not rebound in any sustained fashion during the period of neoliberalism. From here's 1982 to 2007, it's basically flat. Okay, so it doesn't continue to fall, but neither does it rebound in a sustained fashion. 근데 이윤 개념을 이렇게 넓게 잡은 그 곡선 이윤율 추이를 보면은 그 신자유주의 시대에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 반면에 그 좀 더 엄격하게 이윤 개념을 잡은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건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반등하지도 않습니다. 82년에서 2007년 사이에 보면 사실상 거의 평평하게 유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방식의 반등도 없었던 것입니다. Okay, now measuring the rate of profit as the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as I've done here, is sometimes criticized by physicalist economists such as Gérard Dumenil on the ground that this measure is affected by inflation. That is correct, but here you see I performed an inflation adjustment. The rate of profit, the top one that I showed you here, is the red rate of profit in this next graph. The black rate of profit is the same rate of profit adjusted for inflation. So yes, there is some effect of inflation. The fall in the rate of profit during the period of neoliberalism is less when you have the inflation adjustment, but there is still clearly a downward trend. 네, 그리고 이렇게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윤율을 봤을 때 이에 대한 비판도 있죠. 듀메니 같은 물량주의적 막스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하면 인플레 효과를 감안할 수 없게 된다라고 비판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인플레 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에서 빨간색 그래프는 빨간색 곡선은 전 슬라이드의 그래프에서 위에 있었던 까만 실선 곡선이었죠. 그러니까는 이윤의 개념을 넓게 잡은 이윤을 추이였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 위에 까만색은 인플레를 조정한 곡선입니다. 인플레를 조정해보면은 약간은 더 이윤율 하락 추세가 더 완화되는 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Okay, now all of the above profit rate figures are for domestic corporations, and that means that they are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So it's foreign-owned corporations, partly, mostly U.S.-owned corporations, but they're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 So there's a question about what about U.S.-owned companies' foreign rate of profit? 앞에서 지금 들었던 수치들은 전부 다 미국의 국내 기업들의 이윤율에 기초하고 있는 수치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유주가 외국계 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들의 이윤율을 살펴본 것이었는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해외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의 이윤율은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Okay, well here's U.S. multinationals' foreign rate of profit on their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1983, which is the first year for which I could compute a rate of profit. This is their after-tax profi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a percentage of the accumulate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t clearly displays a very similar downward trend.
So we can then say with confidence that U.S. corporations, in the sense of ownership, experienced a fall in the rate of profit, or at least a failure of the rate of profit to rebound under neoliberalism. 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본 결과 1983년부터까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1983년부터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이윤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역시 신자유주의 시기 동안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세후 이윤을 그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누적 FDI 중 대비 세후 이윤율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Okay, this is the people who say that the rate of profit rose. This is what they are referring to. Something that they call a rate of profit, and it uses the same measure of profit, the inclusive one that I use, but instead of counting the profit against the actual amount of money invested, they count it against the amount of money it would now take if corporations replaced all of their capital assets right now. And that's what happens. Okay, now, even using this measure, there are important questions about the story that the neoliberals smashed workers and that caused the rate of profit to rebound. Okay, if you look at the rebound in this thing, almost all of it occurs between 1982 and 1984. After that, it's trendless. Okay, and if they smashed workers, why didn't it continue to rise? Why did it level off? But the main problem is basically, there's something here that rises, but it's not what investors and businesses and their accountants or myself or Karl Marx mean by rate of profit. So it's misleading to call it a rate of profit, and no one has ever successfully explained why this thing matters to anything. 네, 사람들이 이윤율이 올랐다고 얘기를 할 때 보통 드는 그래프가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저와 같은 그런 광범한 이윤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다만 이윤율의 분모를 저처럼 당시 시점에서 실제로 투입된 자본의 가치를 분모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기존의 시설들, 고정 자본을 지금 당장 시장 가격으로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분모를 계산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윤율이 증가했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근데 설명이 옳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을 공격해가지고 공격한 덕분에 차출이 높아져서 이윤율이 증가했다라는 설명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이윤율 증가했다는 시기가 보면 거의 1981년에서 84년 사이에 이윤율이 증가를 한 것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했다면은 왜 이때 한 번만 쓰고 그 다음부터는 오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상향 추세도 아니고 하향 추세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마르크스도 그렇고 기업의 회계사들 또는 자본가들 자신도 그렇고 누구도 이윤율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이윤율 개념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투자에 대한 수익성인데, 근데 굳이 그걸 거부하고 현재 가치로, 현재 비용으로 이렇게 이윤율을 계산한 것의 효용성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성공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Okay, so I want to turn now to the next pillar of the conventional left account, which is that the rate of accumulation or investment in production fell not because of the fall in the rate of profit, which they say rebounded, but because profit was diverted under neoliberalism away from production to financial uses.
그 다음으로는 또 그 종래의 좌파적 설명과는 또 한 가지 축인 그 금융화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에 따르면은 그 축적률이 낮아진 것은 이윤율이 하락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이윤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윤율이 하락해서가 아니라 그 신자유주의에서는 그 많은 이윤들이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Okay, well, here you see what I consider the most important graph, which is the one that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profit, return on investment, using the inclusive measure of profit, and the rate of accumulation. The rate of profit is the solid curve, the dashed curve is the rate of accumulation. 예,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그 이윤율 추이에 대한 그래프와 그리고 그 축적률 추이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점선으로 된 것이 그 축적률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It's very clear there's a tight relationship here. They move up together, they move down together. 예, 여기서 보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그 서로 동행하는 관계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Also, if you look carefully, you can see that in almost all cases, it's first the rate of profit that moves, then in response, the rate of accumulation moves.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모든 경우에 그 축적률이 이윤율의 움직임에 후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o it's the rate of profit that peaks first, and then the rate of accumulation peaks, the rate of profit that bottoms out first, then the rate of accumulation that bottoms out. 그러니까 그 이윤율이 피크를 치면 그 좀 더 뒤에 축적률도 피크를 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Okay, so that suggests that it's movements in the rate of profit that are causing the rate of movements in the rate of accumulation, not the reverse. 이런 걸 보면은 그 이윤율이 축적률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Okay, and here's another graph which shows that profit was not converted from production to finance under neoliberalism. 그 다음 그래프는 그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윤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금융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If you look at this period from this is 1981 when Reagan comes into office. If you look at just through the period to 2001, okay, you can see that even after the rate of profit and the rate, okay, this graph is the percentage of after-tax profit that's plowed back into production. And even after it comes down, it's still as high or higher, that percentage, than in the early part of the post-war period. 그래서 이 그래프는 생산적 투자로 다시 재투자된 세후 이윤의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근데 그 81년에 이게 피크를 쳤죠. 그리고 2001년을 보자면은 이게 2001년 신자유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이기도 하고 그 시기인데 이때의 그 재투자율이 그 전후 초기 시대보다도 더 높다는 것이 보입니다. Okay, now something happens after 2001. The share of profit reinvested falls. I don't have time to go into that, but it's really not crucial to the story because the decline in the rate of profit, and the decline in the rate of accumulation that matter are really up through 2001. And that's a point at which the U.S. economy was ready to fall apart after the collapse of the dot-com bubble, the recession, the 9/11 attacks, and the Federal Reserve created the bubble, frankly. 2001년 이후에는 그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그 재투자율이 확 줄어드는데요. 그에 대해서 구체적 자세한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게 대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설명의 대세에서 큰 지장은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 아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미 2001년 이때는 그 닷컴 버블 붕괴와 그 9.11 테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미 그 이윤율과 그 축적률이 확 줄어들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재투자율이 줄어드는 것도 그렇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Okay. So here's just another chart which shows us that between 81 and 01, the percentage of profit, after-tax profit reinvested, this is different measures of profit. The percentage of profit reinvested was higher for all four measures of profit between 81 and 2001 than between 47 and 1980. 그리고 이 그래프도 보면은 그 어떤 기준으로 그 재투자율을 계산하든 간에 1981년에서 2001년 사이에 그 생산적 투자에 대한 재투자율이 그 1947년부터 80년 사이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Okay, now those who want to say that, the neoliberals shifted profit away from production, what they point to is a fact, which is a fact, and you can see it here, that the percentage of profit that was reinvested fell markedly after the early 1980s. 네, 이제 종래의 설명을 따르는 좌파들이 이윤이 그 생산적 부문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융으로 빼돌려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그 염두에 두고 있는 현상은 바로 이 그래프에 나타난 1980년 초 이후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갑작스럽게 재투자된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This is technically correct, but the reason it fell is very clear. At the start of the early 80s, the rate of profit had fallen so low that more after-tax profit was being reinvested in production than there actually was. The percentage is above 100%. That clearly is not sustainable, so it had to come down. But the point is, it came down to what had always been normal levels prior to neoliberalism, not lower. 그래서 그 갑자기 투자가 이렇게 확 줄었다고 생산적 투자가 줄었다고 말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옳은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그 전에 그 피크가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이었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레이건 집권 직전의 시기에 그 투자를 안 하다가 그 직후에 갑자기 하게 된 거였는데 근데 그때 그 재투자율 100%가 넘는 상황은 말하자면 기준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수준은 그 역사적인 평균보다도 어쨌든 높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Okay, finally I want to come to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shares of income, the whole distribution question. 마지막으로 그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 그 분배 문제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Okay, this is the profit share of U.S. corporations' output during the post-war period. It fell a little bit between 1947 and 1970, and you can see that through 2007, it was basically, from 70 to 2007, it was basically flat. Okay, so that's the share of the output, net value added of corporations that the corporations themselves received. That was basically constant, which means the employees' share was basically constant as well. 예, 자, 이 그래프는 그 기업들의 산출량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를 나타냅니다. 근데 보시면은 1947년부터 1970년까지 약간 하락했는데 그 70년부터 2007년까지는 거의 그 평평합니다. 이 사이에는 별 변동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기업의 부가가치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사이에는 변동이 없었던 거고 그 사이에서 또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비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o people say, how could the rate of profit have fallen? Because we know that, the worker share of, the output, the worker share of output has gone down markedly. Exploitation has increased, so the rate of profit, could not have continued to go down. Well, the answer is the rate of profit could and did continue to go down because the worker share did not fall.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노동자들이 돌아가는 소득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착취율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윤율이 하락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진실은 뭐냐면은 그 이윤율은 노동자들 몫이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계속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Okay, and the source of a lot of these problems is the use of data for wages and salaries. The big people at Monthly Review, John Bellamy Foster and Fred Magdoff, published a paper in which they showed that the wage and salary share of U.S. GDP had fallen markedly. 이 문제의 근원은 그 임금과 월급 이런 것을 어떻게 집계 하느냐는 문제로 결국 거기에 근원이 있습니다. 그 먼슬리 리뷰의 존 벨라미 포스터와 프레드 맥도프 같은 사람들은 그동안 미국 노동자들이 그 임금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임금 비중이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논지로 그 논문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This is again something that's technically correct but extremely misleading. I could not believe what Foster and Magdoff had done when I checked their data source. The same table from which they get their wage and salary data makes clear that that's only one portion of the compensation of employees. There's also non-wage compensation, which is retirement benefits and health benefits, both those privately provided by employers as well as employers' tax contributions to pay for government retirement and health programs. 네, 이 프레드 맥도프와 벨라미 포스터의 이 글은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엄청나게 진실을 호도하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데이터 출처를 살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으로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왜냐하면은 그들이 임금과 월급에 관한 데이터를 얻어낸 도표 그 제목만 보더라도 그것이 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급여의 일부분일 뿐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임금 급여라는 것은 또 따로 있었죠. 거기에는 또 비임금 급여에는 연기금과 의료보험료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지급하는 것 플러스 또 공공연금보험료로 또 정부에 지급하는 것까지 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싹 제외해버렸다는 것이죠. Okay, so when you look at the total compensation of employees, this noodle, by the 2007, it was only slightly below the 1970 level, 3 percentage points below, and still above the 1960 level. 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총 급여를 봤을 때는 이 위에서 두 번째 곡선이 나오는 건데요. 이걸 보면은 2007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970년에 비해서 약 3% 정도밖에 안 낮았습니다. 그리고 1960년보다는 여전히 더 높았고요. Okay. Now, it did fall slightly since 1970. I strongly suspect that has to do with workers retiring earlier and living longer, so that the U.S. working class share and the compensation of employees that are currently employed have diverged.
근데 저는 이 그 3% 정도 더 낮아지긴 했는데 저는 그 이유가 그 제가 의심키로는 사람들이 은퇴는 더 빨리 하고 또 그 평균 수명은 더 길어지면서 그 전체 그 노동자들이 은퇴한 사람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그 GDP 대비 소득 몫은 좀 더 줄어들고 반면에 그 고용된 노동자들의 몫은 좀 더 높아지는 현재 고용된 그렇게 그 둘이 격차가 생기는 현상의 배후에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Okay. In any case, what we have to recognize is that the working class is not just currently employed employees. It includes unemployed people, it includes poor people who receive welfare benefits, it includes retired workers, and only a portion of retirement benefits and health benefits for retired workers are paid through from workers and employers' taxes. When we add the entire income, when we look at the entire income of the working class, both their total compensation and the net government-provided social benefits, we have the top curve. That's the entire income share of the U.S. working class, well above the 1960 level, and it's basically trendless after 1970. This last couple of years is the Great Recession there. So it's gone way up. But through 2007, it was basically trendless. 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노동계급이라는 것이 단지 지금 당장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실업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은퇴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빈민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정부로부터 받는 뭐 실업급여라든가 연금급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거에 오직 일부분만이 그들 스스로 세금 형태로 부담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나오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윤에서 나오는 부분. Okay, 근데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 노동자들이 총 받는 급여를 보면은 그 맨 위에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곡선을 보면 1970년 이후부터는 어떤 상향 추세라든가 하향 추세 이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2007년 이후부터 갑자기 이렇게 확 솟구치긴 하는데 그것은 그 경제 위기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Okay, now there is a slight problem with the compensation figures. Also the wage and salary figures, they are for all employees. And some of these employees are managers. And some managers you might not want to consider workers. And it could be the case that the employees' share has kept up instead of falling because the managers were doing much better and regular workers were taking a major hit. 근데 제가 제시한 데이터에도 물론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용된 종업원들의 급여를 계산을 할 때 그 중에 일부는 관리자들의 급여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 상당수는 관리자를 노동계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일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관리자들은 소득이 확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일반 밑에 아래 노동자들은 더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By the way, I just want to say something. You may have heard a lot about growing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Okay, I am aware of that. This graph does not mean that there has not been a growth of inequality. This is the profit share of U.S. corporations, which means the workers' share is constant as well. That does not mean that we don't have an increase in inequality. What it indicates is the increase in inequality is not due to wages of employees falling in relationship to the profits of the companies. There are other kinds of income
But the increase in inequality, in other words, is not a shift from wages to profits. 마지막으로 그 미국에서 불평등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증가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다시 보자면은 이 그래프가 그 미국에서 불평등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평등 증가의 원인이 노동자들의 소득은 줄어들고 기업의 이윤은 늘어나는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프가 말하는 거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임금에서 이윤으로의 소득 재분배가 일어난 것이 그 불평등 증가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Okay, so let me come back to this issue of the manager's compensation versus that of regular workers. The black line is the growth in the inflation-adjusted or real compensation of people in management, business, and financial occupations. The dotted one is the real compensation growth of all workers as a whole. There is some growth of inequality that the managers' pay grew slightly faster after 1989, but not hugely faster. 예, 이 그래프는 위에 그 곡선은 뭐냐면은 관리자들하고 또는 그 경영자들 그리고 그 금융 전문가들 같은 사람들의 그 소득을 급여 보수의 변화 추이, 실질 보수의 변화 추이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모든 노동자들, 형식적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들을 다 평균 낸 건데 이것을 보면은 실제로 1989년부터 위에 그러니까는 관리자들과 경영자들의 임금, 급여가 조금 더 빠르게 상승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The data on this issue are less complete than I would like. They're fragmentary. None of them really go back far enough. They do not go back to, let's say, 1981. This series goes back to 1989. In the book, I report on a series that goes back to 1985 or 1986. That's the best we can do on the basis of the available evidence. It does not look like there is a massive redistribution in favor of managers as against regular workers.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데이터가 제가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튼튼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이 데이터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9년까지밖에 없고 또 198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제 책에서도 제가 제시했던 건 기껏해야 85년, 86년까지인데요. 네, 그러나 비록 이렇게 불충분한 데이터이기는 해도 지금 있는 것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일반 노동자들에게서 관리자들에게로 엄청난 부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Okay. I don't want to give you the impression that I think U.S. workers are doing real well. I don't. But my point is, it's not a distributional issue. The dart is the net value added growth rate of corporations. The light is the compensation growth rate, compensation of employees growth rate. Adjusted for inflation in two different ways. 1947 to 73, 1973 to 2007. It's very clear why there's a fall in compensation growth. Because there is a fall in the growth of net value added. Okay? Working people are getting a constant share of a pie that is growing much more slowly. It's not a distributional issue.
Okay? So the problem is a problem of capitalist production, a slowdown in the growth of output or value added, not distribution. 네, 저는 결코 미국 노동자들이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서 제 설명은 기존의 설명과 다른 것이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 짙은 막대기는 기업의 순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옅은 막대기는 노동자들의 임금 증가율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1947년에서 73년 기간 사이의 두 개의 증가율과 또 73년에서 2007년 사이의 이 두 항목의 증가율을 보면 후자 쪽이 둘 다 증가율이 훨씬 낮았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노동자들은 전체 부가가치 증가가 하는 것 중에서는 예전과 다름없이 동일한 비율을 분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분배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 증가율 자체가 더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파이가 성장하는 만큼 동일한 비율의 파이를 가져가긴 하는데 그 파이의 성장 속도가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배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적 생산의 문제인 것입니다. Okay, I want to end just briefly by talking about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controversy, about the causes of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Great Recession. I think that the political implications are profound. 저는 마지막으로 대침체의 원인을 둘러싼 이 논쟁의 정치적 결론 또는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중대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f this is a crisis not of capitalism, but a crisis specifically of neoliberalism and financialization, then we can prevent a recurrence of future crises of this sort by doing away with neoliberalism and financialization. 만약에 이번 위기 근원이 신자유주의와 금융화에 있다면은 우리는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자유화와 금융 자유화 같은 것들을 다시 역진시킴으로써 똑같은 위기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d thus we get Marxist economists such as Prabhat Patnaik explicitly calling for a multi-class alliance against financialized capitalism. And we get others such as Gerard Dumenil and Dominique Levy, Alfredo Saad-Filho, Michel Husson, and others who don't quite say that, but basically say something very close to that in my view, that the struggle is against neoliberalism and financialized capitalism, not against capitalism as such. 예, 그렇게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막스주의 경제학자인 파드나약 같은 사람은 금융화된 자본에 맞선 다계급 연맹을 주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듀메닐과 레비 그리고 알프레드 사드필료 등등의 사람들은 명시적으로 다계급 연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신자유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다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So if neoliberalism and financialization are the problems, what we need are regulation of finance, activist or Keynesian fiscal or monetary policy, perhaps financial sector nationalization. We do not need a change in the character of our socioeconomic system. 만약에 신자유주의와 금융화만이 문제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을 규제하는 것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그리고 또 어쩌면 국유화 같은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And if, as the Monthly Review School argues of inadequate distribution of income, then we can
capitalism function better by policies that are good for the working class. 그리고 만약에 먼슬리 리뷰가 말하듯이 그 부의 재분배가 불충분한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은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부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If, on the other hand, we have a crisis of capitalism, specifically a crisis of capitalist production, first of all, we're not going to get out of the long-term problems we have without resolving the profitability problem and the investment problem and the debt problem caused by low profitability. And we're not going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crises which are due to falling profitability, falling accumulation, and so forth. They will keep recurring under the current capitalist system, so we do need a new socioeconomic system. And this view also tells us that profitability matters, so you don't make capitalism function better by handing over a lot of profit, taking it away from the capitalists and giving it to the workers. It's good for them, and I support it, but it destabilizes the system even further. 그런데 만약에 이번 위기와 침체를 자본주의적 생산의 위기로 본다면 그렇다면 그 결론도 정치적 결론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그 수익성 하락이 문제의 근원에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투자율과 부채 문제도 바로 이 수익성 하락 그런 쪽으로 이윤율 하락에서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즉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지 않는 한 이 지금과 같은 위기는 무한 반복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경제적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단지 이번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더 재분배를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은 갖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물론 그렇다고 자본주의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런 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더욱더 그 수익성의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겠죠.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tience, and I look forward to your comments and questions.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질의 응답을 기대하겠습니다.